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게 하자. 총장님, 이게 26개국이 그 나라 분포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면 어떤 분포였습니까? 뭐 골고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만 보면 현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랑 이 결과치랑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1차 결론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일단 뭐 대통령 현재 오늘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네요. 총장님, 우리나라 선거 원칙을 봤더니 보통 선거, 직접 선거, 평등 선거, 비밀 선거 이렇게 4가지 선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을 최근에 들어서 강조하면서 재외국민 우편 투표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분,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시는 분,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왕래해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 왜 이렇게 전국 규모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거소 투표가 안고 있는 네.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대리 투표라든가 허위 신고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정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반 선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 대리 투표나 또 투표 결과에 대한 허위 신고 같은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는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외로 만약에 가게 되면 국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권력이 발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리 투표나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돼 갖고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단속이 되지가 않아서 그걸 하나 염려하시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주소 체계가 미비가 되어 있고 우편 제도가 우리처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배송이 사실 어려워서 그거 기반하에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편 시스템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지연이나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요금을 봤더니 주재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기우편 요금이 7,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등기우편을 보낼 수 없는 경우 민간 특송 요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38,600원입니다.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재외동포 분들한테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가 가졌고요. 근데 바람직하게도 최근에 PPT 열어주시죠. 그 우려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태를 정말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월, 7월 3달 동안 28개국에 56명에게 지금 경로를 2가지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발송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가 투표를 하고 재외공간에 도착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루트 하나랑 재외공간부터 시작해서 중앙위원회로 돌아오는 2가지 루트를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래서 모의 선거 일정까지를 두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중앙위원회에서 28통을 발송하고 재외공간에서 28통을 발송했는데 미도착분이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 14통이 못 들어왔고요. 재외공간 같은 경우 10통이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 회송 전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짠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들어온 게 5통밖에 안 됐던 거고요. 국내 회송 후가 무슨 의미냐면 제외 공간에 도착까지는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이거는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8통을 발송하면 5통 정도가 중앙위원회 루트는 들어왔고 제외 공간으로는 28통을 보냈을 땐 12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결과를 끝내시고 어떤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내시고 어떤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편 투표를 재외선거에서 전면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국회 개정 의견 금년 4월 달에 낸 것은 제한적으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책임이 아닌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하게 하자.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의원님 근데 말씀하신 이게 대로 저기 총장님 이게 26개국이 그 나라 분포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면 어떤 분포였습니까? 뭐 골고루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그러면 뭐 이 결과로만 보면 현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별도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의 시험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좀 더 아니 세밀하게. 그러면 내년에 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이 있는데 모의 테스트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앞에 쭉 나열한 네.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거랑 이 결과치랑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1차 결론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일단 뭐 대통령 현재 오늘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네요. 근데 논의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원하면 전화 면접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ARS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중에 어떤 지지와 의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조사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객관적인 조사인가 비즈니스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이 틀을 씌워가지고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프로모션하고 있는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저도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 갖고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선관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고요. 네.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같은 기간에 PPT 열어주세요. 같은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하나는 ARS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나오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지도가 지지하겠냐라고 했을 때도 전화 면접을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1위로 나왔고요. ARS를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또 1위로 나왔어요. 정당을 또 하면 전화 면접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ARS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중에 어떤 지지와 의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조사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객관적인 조사인가 점점 비즈니스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라는 이 틀을 씌워가지고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프로모션하고 있는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저도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최근에 드루킹 사건으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얘도 다른 형태의 드루킹인 게 이게 이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실이 뭔가를 멀게 하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잣대, 어떤 객관적인 잣대에 대한 툴을 점점 개발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맨날 좋은 결과만 보기 위해서 어느 쪽 조사는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쪽 여론조사만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이쪽은 또 이쪽 여론조사만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희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선관위에서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대로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여론조사가 하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하고 ARS인데 그거는 응답자, 즉 그 표본 구성의 차이로 해가지고 결과값에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예, 예, 저는 뭐 조사하는 툴 때문에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면 예. 저는 뭐 의도가 좀 개입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자체로 그냥 그 왜곡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조사 방법도 같거나 뭐 이랬는데 이제 편차가 크다든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정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 예, 주십시오. 그건 그대로 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기준을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도 해가지고 여론조사 기준 개정에 관해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 1조 클럽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한 평택 현덕지구가 등장했습니다. 평택식 현덕면에 복합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 2018년 8월 돌연 기존의 민간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고 민관 합동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장동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인 현덕지구 사업이 2019년 10월 이 지사의 사인과 결재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재무 경제 정책적 측면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공모 절차를 걸쳐 7개의 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 이 중 업체 2곳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재정 능력도 검토되지 않은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 업체의 대표이사는 이 지사의 팬클럽 대표 발기인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떠오릅니다. 우려 제기에도 개발 강행, 재정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업체 이 지사의 측근 인사 등장, 현덕지구는 대장동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에 이어 현덕지구까지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의 여러 개발 사업에 더 많은 화천대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추정 이익은 1조 원입니다. 대장동은 50억 클럽이지만 경기도는 1조 클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수조사는 물론 이 지사 취임 이후 개발 방식이 변경된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을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지금의 수사당국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해지는 의혹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특혜와 비리로 분노하는 국민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을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받을 입장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경기도가 청렴 이행 서약서 근거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옛말대로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격입니다. 애초에 원주민과 입주민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돈을 특정 집단이 관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큰 도둑이고, 그 설계 안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작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많아 걱정이라는 노나라의 대부 개강자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상을 주고 도둑질을 시켜도 하지 않을 것이다. 큰 도둑이 없다면 작은 도둑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는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압수수색당하고 임직원들이 줄소환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의 일이란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화천대유의 4,040억 원의 배당금 지급과 추가 개발 이익은 은 시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발 사업은 대장동과 같은 방식인 공영개발 방식을 취했습니다. 지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 민간 사업 시행자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한 주의 지분을 갖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지적하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시의원들이 공영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강행 처리시켰습니다. 은 시장은 성남시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사후방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 need to queue.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전 법원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대법원 그 재판 감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법원 그 감사를 했습니다. 전 사법부의 위기입니다. 올 2월에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말 사태가 있었고요. 그거를 보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대법원장이 부끄럽다. 이제 이러한 자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또 법원이 한 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법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2월에 그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이후에 사실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출석하신 좀 법원장님들께서 오히려 사법부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러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PPT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음인데요. 예. 이제 요새 불거지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 화천 대유의 대주주이자 뭐 그 당시에 또 모 경제지의 기자였는데요. 대법원 그 이재명 기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만난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그런 재판 거래 의혹이 재판 부탁으로 이렇게 대법관실을 방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퇴임 이후에 2020년 이제 11월부터 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고문에 지금 고문을 좀 맡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 봐주기하고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만배 씨는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게 다 출입을 할 때 대법관실 방문이라 썼지만 그 중에 일부는 뭐 이발소를 간달지 후배 기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 의원이 어제 받은 이제 회신으로는 출입 담당자랑 원칙적으로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하기 때문에 대법관실에 당연히 확인을 해서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의 변명의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법원장님, 그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화천 대유 고문 취임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좀 회의하기로 한 건 알고 계시죠? 신문 기사는 봤습니다만 예. 저희 내부에 거기 공식적으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고등법원에도 그 전국 법관회의 나가시는 판사님이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전국 법관회의도 굉장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법원의 사실은 중요 사항을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제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많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국 대법원 법원장 그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게 정기회 이외에도 또 임시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임시회가 법원장 5분의 1 이상이 이제 요청이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도 지금 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올 3월에만 지금 그 한 번 열렸더라고요. 맞습니까? 간담회 예. 예. 그래서 좀 이제 대표격으로 이제 그 대전 고등원장님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또 현재 판사들의 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저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결국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더 진실이 드러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법부의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판사들 스스로도 그렇고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법원을 믿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사태 추이를 좀 보시고 오늘 이제 법원장님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려우신데 오랜만에 또 서로들 얼굴 보셨는데요. 한번 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이게 좀 위중하다고 하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 현 단계는 아니고요. 예.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랄지
뭐 이런 것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네.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걸 가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 뭐 생각합니다. 법원장님께서 좀 그 사법부의 중심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먹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 수 없는 문제점 중에서도 저는 거짓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판사가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갖고 생각해야 되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그 상황도 생각해야 여러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는 국회도 무슨 이야기 듣겠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던 어제 김 대법원장 측의 해명은 녹음 파일 공개로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답변이라며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국 씨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의 요직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다가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서 법원의 독립성,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잠시 비난을 모면하겠다고 거짓말 늘어났다가 저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셋째는 며느리가 포함된 중요 피고인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세금으로 먹고 마신 일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법부의 먹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 수 없는 문제점 중에서도 저는 거짓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균용 대전 고법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판사가 가장 중시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게 진실만을 말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균용 대전 고법원장님은 올 2월 취임식에서 법원의 신뢰 하락, 조롱거리 전락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대법원장이 연이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없는 사실을 보도하나요? 주로? 네.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김찬돈 대구 고법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월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자 핵심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선례에 비춰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야말로 진정한 재판거래의 당사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걸 보고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 건 좀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곧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논란만으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죠? 네. 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관, 물론 재판거래 의혹은 권순일 대법관 재임 시절에 있었죠. 권순일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 간의 재판거래 의혹은 점점 더 수상한 의혹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는 것,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수상한 의혹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는 것,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대법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 자체, 이런 것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일선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병아 광주 고법원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월 취임하시면서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법관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네, PPT 다시 봐주시죠. 오른쪽 PPT를 좀 봐주십시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똑같이 TV 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2015년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사법이라고까지 맹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재판거래 의혹의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내로남불, 위선, 호드 인사, 여기에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구하기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관은 이충상 현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일간지 비판 기사 속에 인터뷰에 응한 이충상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였죠. 자,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공격하는 이런 몰지각한 일들이 있어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효관 부산 고법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정치적인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의 어떤 독립을 위협하는 이런 어떤 그 보복성, 그다음에 사법의 판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정치권이라든지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맹비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절돼야겠죠? 네.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김기옥 광주 가정법원 원장님의 사연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비행 청소년이 된 학생을 선도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일선에는 이렇게 공정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헌하는 것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여기 계신 부원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드릴 질의는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이재명 도지사 성남시장 선거 공약입니다.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우선과 성남시 주도로 하겠다. 오늘 국감 내내 민영개발의 주체는 토건 세력이며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셨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집 하나 갖지 못해서 허탈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정권 교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인 모두의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 민영개발 우선한다고 하셨지만 어쩐 된 일인지 4년 뒤에 화천대유 주도로 펼쳐졌습니다. 모든 길은 화천대유로 통했죠.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수천억 화천대유 그 대박의 원주민과 그리고 대장도 주민들이 쪽박을 찬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반시설을 뺏겼으니까요. 저는 국민에게 뺏긴 걸 이제 돌려주셔야 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결국 토지세라도 물어서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독 화천대유 불로소득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부당이득 대장동 주민들과 온 국민이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를 가린들 그 해가 없어지진 않죠. 수천억 먹고 튄 사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길게 생각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1, 2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1번이고 보금자리 주택법 2번입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조성토지 공급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까? 수익 계약입니까? 경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땅이 있을 수 있지만 대장동에서는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면 경쟁 입찰이 원칙이죠. 수의 계약을 마치 다른 법의 시행령에 근거하는 민주당의 Q&A는 국민들에게 거짓과 사실을 뒤섞은 오도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35초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타운 위례에서 당첨이 되고자 했지만 사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네. 식사 직후라 대장동을 여쭙지는 않고요. 대장동에 들어갈 신혼 희망타운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30대 부부가 있는데요, 사장님. 신혼 희망타운 위례에서 당첨이 되고자 했지만 자산 기준 초과로 탈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세금 2억 5천만 원 있었고요. 예금하고 보험 더해서 1억 6천 등등 해서 4억 3천이 있는데 차량은 뭐 1,200만 원 정도였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빼면 3억 3천이어서 2,700만 원 초과로 부적격자로 판정받았습니다. 근데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전세자금이 2번 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집주인에게서 전세자금 받은 걸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겹친 45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찰나를 LH가 놓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새 주인에게 보내는 2억 5천만 원, 6천만 원이 잠시 머문 시간을 저 45일이 자산 기준에서 보면 돈을 많이 가진 거라고 부적격자 판정을 내린 겁니다. 어차피 빠져나갈 돈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등본만 떼면 보증금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책상 물림을 하면서 피해자를 낸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은 정상대로였다면 1억 원 정도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충분히 신혼희망타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 부부가 LH에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LH는 우리는 돌려봐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는 자금 출처 그런 거 모른다. 조회 결과로만 적용한다. 그렇게 냉담하게 답을 했어요. 장관님 왜 이런 식으로 소명이 나오는 걸까요? 민원 처리 이런 거 안 하면 못합니다. 이게 LH 국민들이 볼 때 부동산 개발 정보에는 너무 민첩하면서 국민 피눈물 나는 데엔 둔감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소송에서마저 법원에서 LH의 답변이 이분들을 2번 죽였습니다. 전 집주인과의 관계 확인이 안 된다. LH가 팔짱을 꼈거든요. 근데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이나 주택 계약서,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집주인과 금전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장관님 이에 대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자꾸 오늘 장관으로 제가 등록시켜드리죠? 지금 이제 저희가 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아마 금융자산 적용 기준을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거 일선에서 말씀하신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국민들은 이건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이 피해자가 됐거든요. 정책을 잘못 집행한 거죠. 정책을 잘못 집행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년 청약도 제한을 맞았어요. 그리고 소송에서 졌고요. 부적격자 꼬리표를 달려있고 1년간 사전 청약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수백만 원 소송 비용까지 떠안았는데 이 부부 외에도 주식계좌 이게 중복 계상된 사례나 갯돈을 일시적으로 맞다가 300만 원 초과로 부적격자라고 낙인 찍고 소송까지 가야 했던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시스템에 돌려보니 어쩔 수 없다 얘기하면 그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사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이요. 이 부부처럼 될까봐 부적격 판정을 받을까봐 이사를 해야 되는데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재산이 전세금, 예금의 이중으로 잡힐까봐 걱정돼서 현재 집이 불편한데도 꾹 참고 사는 겁니다. 정부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대가로 너무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섭섭하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산 소명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당장 지금 피해자분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LH는 뭘 할 수 있는지를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신혼부부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신혼부부들은 1년 동안이라도 사전 청약 제한을 풀어달라는 걸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응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절망타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각별하게 저희에게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 답변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보고만 했습니까? 뭘 검토하고 있어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금 하실 얘기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누구 눈치를 보세요? 이제 그 감사 청구정 관련해서 더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해 그 백신 조기 도입 실패 관련한 지금 감사 청구가 됐습니다. 올 6월 2일에 이제 국민 감사 청구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네, 그 감사 실시 여부를 사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올해 국민들이 지금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의 그 조기 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지 않고 있고 3개월째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고 있어요. 그럼 감사원이 뭐 하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게 맞죠? 권한대행님. 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작년 12월 28일에 직접 4천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 5월 2분기로 앞당겨 공급받기로 했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근데 7월에 들어온
오겠다던 이 물량이 결국 8월에 밀리고 또 8월도 밀려서 결국 절반만 공급받았고요. 애초에 이제 그 계약서 상에 어떤 분기별 공급 물량을 좀 명시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계속 그 정부의 백신 공급 수급이 결국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어떻습니까? 거리두기는 오락가락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인원 제한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해요. 결혼식장 99명, 장례식장은 49명으로 제한을 하는데 콘서트장, 백화점에 대해서 인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러한 대중교통시설 이런 건 이제 가능하고 택시는 또 4명까지밖에 안 돼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6시 전에는 4+2가 되고 6시 이후는 왜 2+4가 되는지 권한대행님 이해가 되세요? 코로나가 해가 지면은 나타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락가락한 이러한 방역 대책, 이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말 질타할 소리가 많습니다. 그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규명을 했고 징계 8명, 주의 13건, 통보 18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지금 메르스보다 더 큰 피해가 나고 있는데 왜 감사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감사가 청구되기 전이라도 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총장님 아직까지도 감사 개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네, 관련 부서에서 좀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감사원이 독립성, 중립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그 전임 원장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데 원장 지금 권한대행으로 좀 되면서 지금 올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권한대행님. 답변해 주세요. 코로나 백신 도입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감사 청구이기 때문에 국민감사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그 감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 6월 2일에 청구했다니까요? 6월 2일. 지금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결정이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지, 개시 결정이 안 나오는지 사무총장님 그 이유를 본위원실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금 청구를 결국 개시역 결정을 지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 갈 때까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이? 감사원은 추상 같은 이러한 결정 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넉 달 동안 좀 쥐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보고만 했습니까? 뭘 검토하고 있어요? 결국은 청와대하고 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이 독립성, 중립성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사항을 검토를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어느 국민이 지금 납득하겠습니까?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지금 하실 얘기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지 이거는 결정하고 말 게 없어요.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누구 눈치를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촉구를 하고요. 왜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그 내일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합감 네, 수고하셨습니다.